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AI 혁명, 외국인이 본 한국의 저력, 세계가 주목한 그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일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법 하나의 시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세계 질서를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구글과 오픈 AI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술 혁신을 봐왔지만 한국이 보여준 이 움직임만큼 전략적이고 완벽한 타이밍의 정책 결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지 빠른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남들이 만든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2025년 1월 3일,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 전면 시행.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규제 뉴스려니 생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인공지능법도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은 여전히 주별로 제각각 다른 규정들만 난립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제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규제와 지능을 동시에 담은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의 법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주로 규제와 제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의 법은 달랐습니다. 위험은 관리하되 혁신은 촉진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친구, 베를린의 동료, 도쿄의 파트너들까지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야. 한국이 완전히 판을 바꿔놨어. 특히 유럽에 있는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 넘게 논의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회사의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리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위기감과 부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우리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의 기준에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리콘밸리가 놓친 것.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법안 전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위험도 기반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위험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저위험 분야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접근인지 아십니까?
유럽연합의 법안도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었지만 한국은 훨씬 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능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까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산업을 키우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없이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국제협력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법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인증 체계, 국제 공동 연구 지원,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까지 한국은 자국만의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국제 질서의 판을 바꾸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준비해온 시간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지난 10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만 여겼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순간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했죠. 2018년 한국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문서를 읽어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저 많은 나라들이 내놓는 선언적 문서 중 하나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5,000명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댐 구축 등 모든 게 숫자와 일정이 명확했고 실제로 하나하나 실행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접근법, 미국의 자율규제 방식, 중국의 국가주도 모델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규제의 명확성은 유럽에서, 혁신의 역동성은 미국에서, 속도감은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년 동안 수백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업, 학계,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들까지 모두 참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안은 수십 번 수정됐고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거였으니까요. 네 번째 법이 담고 있는 한국의 지혜.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지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률가들만 만든 게 아니라 기술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윤리학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댄 결과였습니다. 먼저 법의 구조부터가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공지능 규제법과 지능법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규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의 법 안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규제 조항 바로 옆에 지원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라고 금지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십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명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명확한 겁니다. 책임과 권리의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검증을 통과하면 공공기관 납품 시 우대를 받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도 탁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이 둘은 항상 충돌해 왔습니다. 유럽은 보호에 너무 치우쳐 혁신이 더뎌졌고 미국은 활용에 치우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 신탁제도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신탁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이 엄격한 규칙 하에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가공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되면서도 기업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윤리 조항들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했다면 한국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설명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편향성은 어떻게 측정하고 교정해야 하는지 모두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윤리를 법으로 만들면서도 실행 가능하게 만든 거니까요. 5번째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하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자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주요 언론들이 단순히 사실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논조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주일 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규제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한국의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것이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했다. 이는 기술 강국의 지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독일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 경제지는 한국의 법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비교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3년 넘게 논의하며 만든 법보다 한국이 더 짧은 시간에 만든 법이 더 완성도가 높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여야 의원들 모두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경계와 부러움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까 우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칙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했어요. 주마다 다른 규칙 때문에 골치 아픈 것보다 훨씬 낫죠. 중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법을 면밀히 분석했고 일부 조항들을 자국의 규정에 참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험도 기반 접근법과 데이터 신탁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일본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 시행 한 달 만에
양국 간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도적 틀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실제로 2달 후 한일 인공지능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고 양국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번째 법을 넘어 생태계로 한국의 진짜 전략은 법 시행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법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법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 시행 한 달 후 한국 정부는 서울에 인공지능 국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허브이자 국제인증기관이자 분쟁 조정 기구이자 교육센터였습니다. 한 건물 안에 모든 게 있었던 거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려면 이 센터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센터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관문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내 인재 양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년에 1,000명씩 5년 동안 5,000명을 교육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 그리고 한국의 법체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접근법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즉시 자사의 인공지능 제품들을 한국 기본법 기준에 맞춰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세우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인증 제품이라는 라벨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라벨을 보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제품이라고 신뢰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도 서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직접 서울로 파견되어 투자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7번째, 나의 서울 경험. 저는 2025년 5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의구심 반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훌륭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인공지능 안내 로봇들이 있었고 모두 한국 기본법의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인공지능이 처리했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한국 인공지능 국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전시관이 있었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인증센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층은 연구시설이었고 4층은 교육센터였습니다. 5층에는 국제회의장이 있었는데
그날도 아시아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소장과의 미팅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국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명확한 가치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원칙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만났고, 이름도 처음 듣는 작은 스타트업들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스타트업 대표와의 대화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창업가였는데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을 벤치마킹했어요. 그들이 하는 걸 빠르게 따라가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한국 기본법 인증을 받으면 그게 곧 글로벌 스탠다드가 됩니다. 이제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8번째 미래를 여는 문.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연 새로운 시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법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저는 몇 가지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다 너무 늦거나 속도를 내려다 부실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절한 타이밍에 높은 완성도의 법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규제와 지능의 균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둘 중 하나에 치우쳤습니다. 유럽은 규제에, 미국은 지능에 치우쳤죠. 하지만 한국은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철학과 전략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뒀습니다. 자국만의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넷째, 생태계적 접근이었습니다. 법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법을 중심으로 인재, 인프라, 자본, 국제협력 등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를 만든 거죠.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법을 모델로 자국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자신들의 인공지능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의 조항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사례를 연구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인공지능 국제센터에서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공공조달 시 한국 인증을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전과 실행력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와 함께 가려 했고,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단순히 법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술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적 성취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 기여한 것이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 15년을 일한 저로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그것도 훨씬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인공지능 세계는 한국이 오늘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요. 한국은 세계 인공지능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